국토안보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USCIS의 발표를 일부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이익 또는 국가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에 위치한 델레니올 IC 구금시설 앞에서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결국 시설 주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수감자들은 열악한 구금시설과 처우에 항의하며 일주일 전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각 주 정부의 유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과지급 소셜연금 환수가 시니어들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잘못이 아닌 정부 행정 오류로 발생한 과지급을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회수 대상이 되면서 가혹한 환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총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시의원 자리를 놓고 한인 후보들이 대결을 하고 있는 펠팍 예비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민서비스국의 발표를 일부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이익 또는 국가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이민서비스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침은 일괄적인 변경이 아니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도록 강제할지 여부는 개별 이민당국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러한 재량권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것은 당국자들에게 사안별로 항상 존재해온 재량 권한을 상기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자 기간을 초과한 체류자나 공공혜택 이용률이 높은 국가 출신 시민들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발표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었지만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한 만큼 혼란과 불안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DHS의 조치가 전략 변경이 아닌 행정 정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민국의 지침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조치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폭넓게 예상했지만 혼란스러운 발표 방식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단체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보다 견고한 합법적 이민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이번 정책 변경이 고용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4년 약 140만 개의 영주권을 발급했으며 그중 약 82만 개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승인됐습니다. 뉴욕의 델레니올 IC 구금시설에서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며 결국 시설 주변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수감자들은 열악한 구금 환경과 처우에 항의해 일주일 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으며 이를 지지하는 이민단체와 IC 요원들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악 시장은 어제 자정, 뉴악 딜레니올 IC 구금시설 주변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구금시설 주변 반경 0.5마일 구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폐쇄한다는 조치입니다. 바라카 시장은 지금부터 구금시설 인근 거리에선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야간에 모든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다며 차량 통행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식적인 업무가 확인된 차량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시위가 격화하자 주 정부는 충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도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동안 일어난 충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30일 뉴악 구금시설 밖에서는 하루 종일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오후 9시경에는 200명 이상으로 불어난 군중이 바리케이트를 밀치고 경찰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앞에서 시위 진압 장비를 착용하고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데이븐포트 주 검찰총장은 주 정부가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ICE로부터 해당 지역 치안 유지 권한을 넘겨받고 뉴저지주 로컬 경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을 투입해 시위대에 대응하고 시위대를 정해진 구역에서만 시위하도록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딜레니올은 1000명 수용 규모의 민간 운영 이민자 구금시설로 해당 시설 구금자들은 식사 지원과 의료 접근 차단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IC 요원이 체포됐습니다.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P통신은 29일 IC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 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 셀리스의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안드로 알조로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로나와 소사 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추후 두 베네수엘라 이민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보안 카메라 영상 확인 결과 삽으로 먼저 공격했다는 캐스트로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캐스트로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받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기쁘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IC 측은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을 펼친 지역입니다. 강압적인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IC 요원의 총격에 미국 시민 르네곡과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해 전국적인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캐스트로 기소를 주도한 미네소타 헤너핀 카운티는 르네곡과 알렉스 프레티의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각 주 정부의 유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29일 우편투표 업무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돼 30일간 여론 수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개정안은 각 주 정부의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고유 바코드 등을 우정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주 정부가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우편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규정은 연방 공직자를 뽑는 모든 본선거 및 보궐선거에 적용되면 예비선거는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 제출 요구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란 입장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주 정부의 선거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사실상 선거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위헌이란 입장입니다. 헌법은 선거관리 책임을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개정안의 현실화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의 과지급 소셜연금 환수가 시니어들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잘못이 아닌 행정 오류로 발생한 과지급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회수 대상이 되면서 가혹한 환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스톰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30년 전 지급된 유족 연금이 과오 지급됐다며 약 $8,000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17세였던 1996년 부친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올해 갑자기 IRS 세금 환급금이 압류되면서 환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톰은 3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채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어 수십 년이 지나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니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지급의 상당수가 수급자 고의가 아닌 사회보장국 내부 오류나 행정처리 지연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환수 방식도 논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4년 과오지급 환수로 인한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 월 사회보장연금의 10%만 공제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규 과지급건에 대해 월 연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사실상 연금 전액을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4월 정책을 수정해 현재는 신규 과지급건에 대해 월 지급액의 50%를 기본 공제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보충보장소득은 기존과 같은 10% 공제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월 연금에 의존하는 노년층에겐 절반 삭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환수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최근 감사에서 일부 소액 과호지급금 환수 과정에서 회수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과호지급금 8,129달러를 회수하는데 우편 발송과 인건비 등으로 14,492달러가 사용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과호지급 통보를 받은 수급자에게 이의 신청, 환수 면제, 공제율 조정 및 분할 상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수 면제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환수 절차는 중단됩니다. 내일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시작됩니다. 각 정당의 11월 본선거 후보를 뽑는 선거로 총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과 시의원 자리를 놓고 한인 후보들이 대결을 하고 있는 펠팍 예비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선거는 민주, 공화, 양당의 본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는 모두 12명입니다. 팰리세이즈 팍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리치필드 2명, 노스베일, 포트리, 노우드, 클로스터가 각각 1명입니다.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팰리세이즈 팍은 시장과 시의원 모두 한인 후보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에는 폴킴 현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꼭 찾아야 됩니다.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투표가 우리 펠세팍을 미래를 보장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밖에 없는 이 희망, 한국 교포의 희망, 펠세팍을 진짜 타민족들한테 얼마큼 한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민자들인지 보여줄 수 있는 동네에 될 거니까. 정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정보나 이런 어떤 언론에서 이제 보셨던 그런 내용들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께서 확실하게 보시고 또 들어봐 주시고 해서 그 판단은 저희 주민들 또 유권자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리셔서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폴킴 후보는 저스틴 강, 루시앙 시의원 후보와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민석준 후보는 원유봉,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펠팍의 공화당 시장 후보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본선거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노스베일 케네스조 시장 후보, 리치필드 팍 사라김 시의원 후보, 포트리 폴륜, 노우드 김봉준, 클로스터 크리스조 후보도 예비선거 경쟁자가 없어 본선거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내일 뉴저지 예비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치러지며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북동부 상공에서 운석이 폭발하면서 TNT 300톤 규모에 해당하는 충격파가 발생해 주민들이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폭발 사고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당국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께 지구를 향해 날아오던 운석이 매사추세츠주 북동부와 뉴햄프셔주 남동부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시속 7만 5천 마일 이상으로 비행하던 운석이 40마일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방출된 에너지는 TNT 3,000톤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석 폭발 직후 현지에선 강한 굉음이 관측됐습니다. SNS에서는 집 전체가 흔들렸다, 천둥보다 훨씬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등의 경험담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진이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당국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한 뒤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은 드물지 않지만 이번처럼 강한 충격파가 지상까지 전달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흔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운석은 TNT 44만 톤 규모의 에너지를 방출해 건물 유리창 파손 등으로 1,6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번 운석 폭발 규모는 첼야빈스크 운석의 1,500분의 1순입니다. 제니퍼 드런 나사 부대변인은 이날 폭발한 운석에 대해 인공위성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우주 쓰레기가 아닌 자연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여주는 약품이 개발됐습니다. 연구진은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에 크게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복용 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더 적었습니다. 췌장암이 상당히 진전된 환자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새 알약이 나왔습니다. 치명적인 암 중 하나인 췌장암에서 효과가 더 나은 치료가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제브 웨인버그,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대 교수는 이 암을 치유하진 않지만 치료에서 아주 크게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약제는 다라손라십으로 불리며 췌장암 환자 90% 이상에서 종양 성장을 부추기는 변이 단백질을 차단합니다. 이 차단은 수십 년 동안 추구됐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타깃이었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이 약은 생존 시간을 거의 배로 늘렸습니다. 전이 단계로 기존 치료법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은 500명의 환자에게 이 실험약을 무작위로 선정 복용하거나 화학요법에 항암을 추가하는 연구에서 밝혀진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더 적었습니다. 이 약을 먹은 환자가 중간치로 13.2개월을 생존할 때 추가 화학요법 치료 환자들은 6.7개월을 살았습니다. 사소한 개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학요법 치료보다 실제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낸 최초 약제라고 웨인버그 박사는 말했습니다. 췌장암은 다른 장기로 퍼지기 전엔 유병을 탐지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전미암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6만 7천 건 정도가 새로 진단될 것이며 5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전체 생존율은 13%입니다. 연구 결과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됐고 30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전미 임상 종양학 협회 회의에서 소개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에 납부해야 할 수십억 달러를 내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예산 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유엔은 재정난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28일 기준 일반 예산 20억 3,700만 달러, 평화 유지 비용 22억 4,700만 달러 등 총 42억 8천만 달러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유엔 분담금 납부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여전히 4억 5,500만 달러를 미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납부 의무를 준수해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점차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룸으로써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이 지난 29일 수도 워싱턴의 국립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정부가 케네디 센터에 대대적 보수공사를 내세워 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트럼프는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 후 SNS 게시물에서 판사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희망도 없는 네버네버랜드의 여정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며 케네디 센터를 의회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션 바바벨라는 29일 백악관이 공개한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장, 폐, 신경계 및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키 6피트 3인치에 몸무게는 238파운드로 지난해 4월 실시된 연례 건강검진 당시보다 14파운드 더 늘었습니다. 심장 연령은 실제 나이보다 약 14세 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인지능력 평가에서 30점 만점에 30점을 기록했고 우울증 및 불안증 선별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신경학적 검사 결과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였다 밝혔습니다. 다만 식단에 대한 안내,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권고, 신체활동 증가,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포함한 예방적 상담이 제공됐다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뉴저지주 잉그로드 클립스에 있는 미국 법인 본사를 연내 텍사스주 플레이노로 이전하기로 하고 최근 법인 직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리치필드 팍에서 인근 잉그로드 클립스로 본사를 옮긴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본사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약 1000명으로 향후 현지 사무소 업무를 맡을 일부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플레이노의 새로운 본사로 재배치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세제 혜택이 많고 부동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와 오라클이 본사를 텍사스주로 옮긴 것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가 이 지역에서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